자, 우리 뽑아 읽는 논어 강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논어를 읽기 전에 이제 공자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싶어서 오늘 시간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어라는 책은 아시다시피 동양의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입니다. 그런데 이 논어라는 책은 공자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 공자의 말씀과 삶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공자를 이해하고 싶으면 반드시 논어를 이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논어라는 책이 이 공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논어를 읽을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시에 무엇을 하고자 했었던 사람이고 제자들한테 무엇을 가르쳤던 사람일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자의 문제의식이 뭔가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에 대한 이해를 첫 번째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 공자에 대한 이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첫 번째 내용이 제가 8일편에 논어 8일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하나를 먼저 도입으로 넣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공이 곡삭에서 양을 희생으로 바치는 것을 없앴으면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너는 그 양이 아까우냐 나는 그 예가 아깝구나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고전을 또 전통의 어떤 사상이나 문헌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글입니다. 이 자공이라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논어를 8주간 공부를 할 때 아주 많이 등장할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자공이 곡삭에서 양을 희생으로 바치는 걸 없앴으면 했다고 했습니다. 이 곡삭이라는 게 이제 그럼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만 고라고 씁니다만 곡삭이라고 읽습니다. 읽을 때는 곡삭. 근데 이 삭이 초하루 삭이에요. 초하루 삭이고 요것은 이제 고하다라는 뜻인데요. 곡삭은 초하루를 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전에는 전통 사회에서는 원력, 달력이라고 하는 게 흔치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특히 지금 이게 공자하면 BC 6세기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거든요. 공자의 그 생물이 살았던 시대가 BC 6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내지 600년 전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니까 공자보다도 더 오랜 시기의 이야기니까 이 원력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대단히 달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흔치 않았을 테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천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천자. 아세요? 천자? 예를 들어 이렇게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을 전체를 대표하는 임금을 천자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그런데 이 천자가 이 나머지 땅을 다 직접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천자의 영향력이 직접 이게 미칠 수가 없어서 이 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놓고 이 땅은 A라는 사람이, 여기는 B가, 여기는 C가 이렇게 나눠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 A라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여기 바깥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B의 영향력도 A로 쳐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요거 선을 그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요 선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와 여기를 서로 간에 넘나들지 못하도록 봉해 놓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봉하다. 봉하다. 이게 봉할봉이에요. 이렇게 딱 영토를 봉해 놓고 여기에 누군가를 세워줍니다. 임금으로. 그것이 세울 건자예요. 그러면 이게 봉건입니다. 봉건. 우리 봉건이다 할 때, 그러니까 임금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여기에 다 미치지를 못하니까 대리인들을 여기에 세우고 그 지역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대신 누군가가 이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대리로 다스리도록 하는 사람이 이제 하는 시스템이 이게 봉건인데,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A나 B나 C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후라고 해요. 제후. 제후지요. 그래서 이 천자 밑에 이제 천문을 보는 그 관리들이 한 해의 원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천자한테 바치면 천자가 제후들한테 그걸 반포를 합니다. 그러면 제후들이 그것을 받아다가 매달 초하루가 되면 받아다 놓고 있다가 매달 초하루가 되면 그달 초하루에 사당에 가서 말이죠. 조상 왕들에게, 조상 신들에게 이달 이 원력을 반포합니다 하고 제사를 지냈던 의식이 곡삭이에요. 초하루를 고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어떤 의식을 치렀냐면 희생으로, 요게 이제 희생이죠. 희생으로 양을 바쳤어요. 그게 희양이에요. 희양. 여기 나오는 희양입니다. 그러면 임금이 양을 제물로 해서 그 종묘에 가가지고 조상 임금들께 이제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달 원력을 반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하는 의식이 곡삭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금이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사를 지낼 때 임금은 그냥 지내는 게 아니고 제계라는 걸 합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죠? 제계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제 조상신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백성들한테 이달에는 어떤 일들을 하라 하고 이제 일러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왜 우리 전통에 왜 농가 월령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월에는 뭘 하고 2월에는 뭘 하고 뭐 이런 식이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한테 원력을 반포하면서 왜 임금은 굳이 양을 희생으로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고 원력을 반포하느냐? 그냥 전해주면 되지. 그죠? 그냥 백성들한테 반포하면 되지. 왜 굳이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반포를 하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이 원력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임금으로서 원력을 반포한다는 건 백성들한테 아주 중요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무적으로만 처리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은 그 자기의 몸과 마음을 미리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신에게, 조상신들에게 가서 그것을 고하고, 그러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신성한 의식으로 이 곡삭이라는 걸 행해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춘추시대가 되면서,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가 되면서 이제 임금들이 이런 나라 임금들이 이런데 백성들의 삶에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데 신경 쓰기보다는 서로 간에 전쟁을 하는데 더 신경 쓰는 시대가 되면서 임금들은 더 이상 백성들한테 곡삭을 하는 이런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해오던 전통이 있으니까 이것을 임금이 가서 직접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관리들한테 시켜가지고 그냥 종묘에 가가지고 고하고 그냥 그렇게 반포하라 이러고 말아버려요. 자기가 직접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오던 의식을 관리들이 대신하고 있고, 또 양을 바쳤기 때문에 관리들이 양은 잡아가지고 그걸 희생으로 바치면서 그런 의식을 진행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자 공자의 제자 자공은 원래는 임금이 사당에 나아가서 양을 희생으로 바치는 의식을 하고 그러고 원력을 반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임금들이 그런 걸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냥 관리들이 대신 하니까 양을 희생으로 바치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왕이 직접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양을 희생으로 괜히 애먼 양만 죽이는 셈이 되니까 이거 희생 이거 바치는 거 없애고 그냥 원령만 백성들한테 뭐 종묘에 가서 고하는 건 고하더라도 그냥 바치면 백성들한테 나눠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 양을 희생으로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자공이. 요게 자공이 곡삭에서 양을 희생으로 바치는 것을 없앴으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자공의 생각은 현실적인 거죠. 이미 이게 허례허식이 돼버렸는데 그거 뭐 굳이 양을 꼭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자 공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야 이랬어요. 사. 이 사가 자공의 이름입니다. 자공은 사라는 사람의 자이고요. 자. 이따 자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고 사는 그 사람의 이름인데 사야 부르면서 자공을 부르면서 너는 그 양이 아까우냐? 나는 그 얘가 아깝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양을 괜히 양을 이걸 희생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 무의미하게 임금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닌데 무의미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자공은 이걸 희생으로 바치지 말자고 하는 거니까 공자는 너는 그 양이 아깝냐고 하면서 나는 그 얘가 아깝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얘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형식만 남아있는 허례허식이지만 공자는 양을 희생으로 지금 바치자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임금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후대 한 100년이 지나고 한 200년이 지나고 언젠가 어떤 임금이 이 원력을 반포하면서 양을 희생으로 바치는 이 의식을 행해오던 걸 보면 궁금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임금이. 왜 양을 희생으로 바치지? 원력을 백성들한테 반포를 하면서? 라고 궁금해할 수 있죠? 예. 그럴 때 임금은 여전히 지금 제사를 하지 않아요. 계속 안 해왔었기 때문에. 이 임금도 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들이 종묘에 가가지고 하면서 양을 희생으로 바치는 걸 보면서 왜 원력을 반포하는데 왜 양을 희생으로 바치지?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원래는 이게 관리들이 하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 임금이 했었던 의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임금이 왜 원력을 반포하는데 임금이 하지? 라고 또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임금이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임금이 이 원력을 반포한다는 것, 즉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전달하는 것이 임금의 역할에 있어서 얼마나 신성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이 의식에, 곡삭이라는 의식에 담아서 행해왔었던 것입니다. 원력 하나 반포하면서도 임금이 목욕 제계를 하고 종묘에 제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원력 하나를 반포하는 건데 다른 정책을 시행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임금은 그 얘기를 듣고 아, 임금이란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라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나는 그 얘가 아깝다고 말을 할 때 얘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양을 희생으로 바치는 걸 없애버리면 언젠가는 종묘에 가서 고하는 이거 자체가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임금이 참다운 임금으로 될 수 있는 어떤 계기 하나가 소실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의미 있는 것이었다면 원래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 행하고 있더라도 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해주어야 할 의미가 그런 의도가 그런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고전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우리한테는 뭐 학교에서 이거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뭐 실용적으로 뭐 어디 뭐 내가 뭐 예컨대 어디 취직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전을 읽는다고 하는 게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다라고 해서 버려질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실용적인 의미로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좋은 의도가 있다면, 좋은 뜻이 있다면, 좋은 내용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해줄,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무용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어를 또 읽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이제 공자가 어떤 출신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사기에 나와 있는 사기의 공자 세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아래는 이제 논어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비해 가면서 볼 텐데요. 사기 공자 세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노나라의 창평향 추읍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는 송나라 사람으로 공방숙이라고 한다. 방숙이 백하를 낳았고 백하가 숙량흐를 낳았다. 흐리, 이 숙량흐리죠. 흐리 안씨의 딸과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는데 이구에 기도하여 공자를 얻었다. 노나라 양공 22년, 이게 대략 BC 551년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22년에 공자가 태어났다. 태어났을 때 머리에 정수리 가운데가 움푹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구라고 했다. 자는 중리이고 성은 공씨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 공자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의 선조가 공방숙이고 공방숙이가 백하를 낳았고 백하가 숙량을 낳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흐리 공자의 아버지 흐리 안씨의 딸과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는데 요 대목인데요. 첫 번째. 이 숙량을이 당시에 나이가 이 안씨의 딸을 만났을 때 나이가 70이 넘어요. 그리고 안씨는 이제 20이 됐을까 말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 노인과 이제 20이 됐을까 말까 한 그 어린 처자가 만나서 부부가 된 거지요. 그분들이 공자의 부모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야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합. 야합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70이 된 남자와 20이 됐을까 말까 한 아가씨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숙량을이 이때 처음 장가를 간 게 아니라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있고 또 이 안씨집 딸이 이제 그런 늙은 노인에게 시집을 갔을 때는 어떤 의미, 어떤 사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숨어 들어 있느냐 하면 이 안씨집이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집의 딸이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입 하나 덜 셈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조금 이렇게 먹고 살만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뭐 얼마의 뭐 대가를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그것까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젊은 처자를 데려오면서 무슨 처음 장가가고 시집 가는 사람처럼 무슨 예물을 막 하고 막 이렇게 정식으로 혼례를 치루어서 데려왔을 리가 없잖아요. 야합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야라고 하는 것이 이 야라고 하는 게 논어에 이제 몇 군데 등장하는데 이 야라는 것은 들야자잖아요. 들야. 그러니까 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이런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갖추지 않고 예를 갖추어서 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주 거칠게 이렇게 서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야입니다. 야. 그러니까 둘이 합했다는 건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건데 정식 예를 갖추어서 부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것들은 생략한 채로 부부가 되었다가 야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자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 아주 그 층차가 많이 지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공자의 이름이 구죠. 언덕구자. 그 구가 된 내력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공자가 살았던 고향 뒤편에 이구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이구산에다가 기도를 해가지고 공자를 낳았다. 그런데 낳고 보니까 공자 머리 정수리 부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정수리가 이렇게 머리 윗부분이. 근데 공자는 이렇게 생겼더라 이거. 이렇게. 여기가 움푹해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앞뒤로만 이렇게 불그러지고 요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하니까 이게 이제 짱구처럼 머리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 구자가 짱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름을 구라고 했다. 이구산의 구자이기도 하고 머리가 이제 그런 것처럼 생겨서 구라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공자를 기록을 할 때 공자라는 표현 말고 중리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중리.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는 중리이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제가 아까 자라는 말을 나중에 설명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전통사회에서 이제 공자 시대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전통사회에서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몇 개를 갖는지 아세요?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네 가지. 예, 들어서 아시는군요. 예, 첫 번째가 명입니다. 명.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명. 예, 그러면 공자 같으면 이 명이 구가 되는 거죠. 구. 그런데 이 명 말고 이것은 이제 태어나면서 얻는 이름이에요. 명이라는 건 평생 가지고 가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갖는 이름이 뭐냐 하면 그것이 자인데요. 자인데 이 자는 어떤 이름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쭉 자라서 성인이 돼요. 어른이 된다고요. 어른이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 사람을 아무라도 아무개야 예를 들어 길동아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길동이 어렸을 때 이름을 막 불러요. 어렸을 때부터 쭉 길동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계속 길동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을 길동아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른이거든요. 인간에게는 통과 의례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통과를 해야 하는 의례들이 있어요. 그 통과 의례의 제일 첫 번째가 관례잖아요. 관훈상제할 때. 관례라고요. 관례. 그러면 이걸 통과를 했으면 그러면 통과하기 전하고 통과한 후하고 달라져야 하잖아요. 자기도 달라져야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나도 달라져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있다가 같은 반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학급 친구로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일반 학생으로 있다가 예컨대 반장이 됐다. 그러면 반장이 됐으면 다른 친구들도 그 사람을 반장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반장이 되기 이전하고 반장이 되고 난 이후하고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오다가 이제 어른이 됐으면 이 사람은 앞으로는 어른으로 대접을 해줘야지 어렸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접을 하면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도 바꿔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어주는 이름이 자입니다. 자. 그래서 공자의 자는 중리인데 요 니자는 요렇게 합하면 이구산이 되는 거죠. 이구가 되는 것이고 니고 요것이 요런 게 이제 자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도 않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버금중자잖아요. 버금중. 이 버금중자는 둘째라는 뜻인데 이것은 반드시 형제가 여럿일 때 그럴 때 둘째에게 주는 이름이에요. 둘째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자를 썼는데
그 사람이 큰아들일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공자가 자의 중자를 썼다는 얘기는 형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형이 있다는 뜻인데 자기 어머니 안씨, 이제 이름이 어떤 곳에서는 안징제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안씨인데 그 안씨 부인 사이에서 형은 없어요. 공자가 첫아이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본댁에 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본댁에. 그러니까 본댁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우리가 추측을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중이고, 요 니라고 하는 거, 이 자를 지을 때는 반드시 이 이름하고 관련성을 가지면서 짓게 됩니다. 아까 자공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왔는데, 자공이 이게 이제 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인데, 이름이 아까 사야 했을 때 사자는 이 줄사자거든요. 줄사. 그러면 이 조개패가 들어가는 건 뭔가 재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 공물을 바친다라는 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하고 이 공하고가 관련성을 갖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자의 제자들이 나오면 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다 이렇게 이름하고 관련성을 가지면서 자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를 이야기를 할 때 공자라고만 표기가 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중리라고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공자가 그 70이 넘은 아버지와 20살이 안 된 어머니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 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공자가 태어나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살아서도 몇 년은 못 사셨겠죠. 그러고 또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 공자는 아버지의 묘소를 나중에서야 장성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묘소를 알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자가 태어나서 몇 년 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20, 30년이 지난 후에 공자가 아버지의 묘소를 알았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는 아버지의 묘소를 몰랐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공자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본댁에서 공자를 돌봐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자가 본댁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어머니 손에서 이제 키워졌을 텐데 그 어머니가 원래 시집을 갔을 때 왜 갔느냐? 그 70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하면 가난해서 간 거거든요. 가난해서 갔는데 가난해서 시집을 간 그 부인이 몇 년 남편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아이만 갖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된 거니까 이 얼마나 어렵게 아들 공자를 키웠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조금 뒤에 다시 나올 것입니다.